안녕하세요. 저는 외식 사업을 하고 있는 40 초중반의 남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이제야 비로소 인생의 안정기를 찾았네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고 사업 초창기 제 옆에서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아내의 배신으로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상시국에도 사업은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정이 평안해야 바깥 일이 잘 된다고 하죠. 정말 힘들게 이혼하고 나니까 이제야 사업도 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할 줄 알았던 아내는 없지만 이혼은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랍니다. 지금은 아들 둘과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며 사는 일상이 참 즐겁답니다. 게다가 아이들도 엄마를 찾거나 떼쓰지 않아서 지금 생활에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도 없어요. 어쩌다 애들도 저도 이렇게 살게 됐나 궁금하시죠? 그래도 한때 한 입을 덮고 살았던 사람이라 좋은 말만 해주고 싶지만 다시 생각해도 욕만 나오네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을 크게 줬던 아내는 제가 사업 초창기 때 일로 만난 사이였어요. 저보다 6살 어렸지만 불안정했던 시기에 제 옆에서 저를 잡아주고 응원해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혼 당시 배신감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사업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서울에 작게 시작했던 곳이 입소문이 나면서 서울 내에 5개 지점을 연달아 내며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매출과 사업 규모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을 뽑게 됐죠. 그때 직원으로 처음 채용된 사람이 바로 아내였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의 사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처음에 직원으로 만나게 된 아내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업무 파악도 빠르고 꼼꼼했던 사람이라 초기에 정신 없었을 때 제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사장님, 내일 새로 프랜차이즈 계약하러 오시는 점주분과는 몇 시로 약속 잡을까요? 그게 벌써 내일이었나? 아우, 깜빡했네. 내일 오후 3시로 전달 좀 부탁할게. 네, 사장님. 앞으로는 제가 미리 일정 정리해서 문자로 먼저 보내드릴게요.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가게 돌아보고 레시피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네. 가맹점이 늘어날수록 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레시피 관리하느라 무척 바빴어요. 그래서 종종 일정이 꼬일 때가 많았는데 격리 직원으로 입사했던 아내가 비서처럼 잘 챙겨줬던 겁니다.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찾아서 일해주는데 싫어할 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아내에게 점심을 사주게 됐어요. 그때는 직원이 많지 않을 때였는데 다른 팀 일도 자기 일처럼 해주다 보니 따로 챙겨주게 됐었습니다. 그날도 아내에게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며 말하는데 아내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사장님 회사에서 정년 퇴직까지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진짜 힘이 나네. 사무실은 제가 맡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동업자도 없이 혼자서 하는 사업이 힘들기만 했는데 든든하게 말해주는 아내 덕에 힘이 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아내에게 더 의지하게 됐고 일적으로 많이 엮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을 동고동락하다 보니 저는 사업을 다양한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시작해서 술집, 밥집 등 여러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큰 힘이 돼준 아내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사업이 안정되면 고백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사업이 안정권에 있다고 느낄 때쯤 아내에게 저녁을 먹자며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분위기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그날은 일 얘기도 안 하고 오로지 사적인 이야기만 했죠. 그러다가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을 때쯤
아내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 씨는 왜 연애 안 해? 아휴, 사장님이 일만 시키니까 못하는 거죠. 엄청 바빴잖아요. 이제 일 좀 줄면 연애할 수 있겠네? 그렇겠죠. 근데 연애가 뭐 마음대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날 사람이 있어야 만나는데 회사에서 집만 왔다 갔다 해서 만날 사람도 없어요. 회사에서 집 사이에 있을 수 있잖아. 나는 순자 씨랑 연애하고 싶어서 이제 일도 많이 줄였는데 나 만나봐.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저는 아내에게 갑작스럽게 고백을 했고 갑작스런 제 고백에 웃기만 하는 아내를 보다 1초가 10년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웃던 아내는 제 고백을 받아줬고 저는 아내와 연애를 하게 됐어요. 사내 연애를 하게 되니 장점이 있다면 매일 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피곤했던 출근도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즐겁더군요. 직원이랑 연애하면 불편할 줄 알았는데 아내와 연애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있었어요. 바쁘게 일하느라 어머니 생신을 놓칠 뻔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내는 제게 충고하듯 말하더군요. 내일 창수 씨 어머니 생신이야.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려면 오후에 다 끝내야지. 아, 맞다. 내일이었지. 올해도 그냥 지나칠 뻔했네. 고마워. 내가 탁상 달력에도 별을 5개나 그려놨는데 내일 퇴근길에 선물 사서 가려면 오늘도 바빠. 아내는 직원으로도 여자친구로도 저에게 딱 맞는 사람 같았어요. 공과 사적으로 저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 저는 아내를 보면서 당연히 미래를 꿈꾸게 됐죠. 그래서 연애 2년이 될 무렵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내 같은 사람과 평생 함께 한다면 앞으로 정말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제 프로포즈를 받아준 아내와 축복 속에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 후 아내는 임신하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여전히 저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처갓집이 신혼집과 가까워서 아내는 자주 가곤 했죠. 그때 처갓집은 은퇴하신 장인어른과 식당을 운영하던 장모님이 계셨고요. 두 분은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저는 퇴근할 때 처갓집을 들려서 아내와 같이 집으로 가곤 했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처갓집을 갔는데 장인어른이 저를 보며 말씀하시더군요. 사위 얼굴이 점점 반쪽이 되네. 이거 홍삼인데 하나씩 챙겨 마셔. 장인어른, 저 괜찮아요. 전 이런 거 안 마셔도 태어날 아기 생각하면 힘이 솟아요. 장인어른 챙겨 드세요. 내가 힘이 솟아서 뭐하나. 이거 챙겨 마시고 더 열심히 일해야 나중에 자식도 키우지. 자, 줄 때 받아. 자네 장모랑 내가 생각해서 사온 거야. 이게 그 매장에서 제일 좋은 홍삼이래.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드려요. 매번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 같네요. 저는 갈 때마다 처갓집 식구들과 밥을 먹기도 하고 덕담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딸만 둘이던 처갓집에서는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아내만큼이나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아내가 출산 후 육아로 힘들었을 때 저와 아내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게 바로 장모님이었죠. 그러던 사이 저희는 어느새 슬하에 아들을 둘이나 둔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는 자식 키우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어요. 아들은 둘이 연년생이라 유치원이 끝나면 바로 데리러 가서 어린이 체육관을 보내곤 했습니다. 애들도 힘들 것 같고 매번 데리러 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매번 애들 태우고 체육관 보내는 거 힘들지 않아? 남자애들이라 유치원 갔다 오면 얼마나 힘이 넘치는데. 그리고 미리 운동시켜주면 애들 성장반 자극에도 좋고 근력 키우는데 도움이 된대. 옆집 엄마한테 소개받아서 보내는데 애들도 엄청 좋아해. 당신 힘들까봐 그렇지.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말하고. 나는 괜찮아. 우리 애들 건강하게만 클 수 있으면 내가 몸을 2개로 나눠서라도 해야지.
아내는 자식들한테 좋다면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처갓집은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비상시국이 길어지면서 장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이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폐업을 하게 됐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처제였습니다. 항상 취업을 해도 1년 이상 다니는 회사가 없었어요. 6개월 다니면 오래 다녔다고 생각할 정도로 들어가기만 하면 퇴사를 했답니다. 저는 한동안 너무 바빠서 처갓집을 못 갔었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처갓집을 가게 됐는데 비위가 강한 저였는데도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집안 상태가 엉망이더군요. 한창 장마철일 때 가게 됐는데 거실 장판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벽지도 누렇게 떠 있더군요. 오래된 빌라라 관리가 많이 필요했는데 집에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 이렇게 셋이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치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화장실은 어찌나 더러운지 엄청 급해도 가기 싫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장모님은 저와 아내, 아이들을 위해 밥까지 차려놓고 먹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다들 저녁 먹고 가. 내가 미리 다 차려뒀어. 장모님, 괜찮아요. 저희는 가서 먹어도 됩니다. 우리 딸 힘들까봐 그래. 애들도 배고플 텐데 그냥 여기서 먹고 가. 차려둔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저는 꾸역꾸역 밥을 먹었어요. 애들도 그날따라 반찬 투정을 하는데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외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방 청결을 보기 싫어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식탁에서 봐도 가스레인지는 찌든 때가 가득했고 싱크대에도 물때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봤던 게 아니었답니다. 종종 왕래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대로는 제가 못 참겠다 싶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들도 자주 가게 될 텐데 집을 이사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동안 처갓집에서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셔서 제대로 보답해드릴 기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깜짝 놀란 소리로 말하셨어요. 제가 두 분 위해서 전셋집 하나 계약했어요. 아무래도 오래된 집이라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어휴, 전셋집 비쌀 텐데 괜히 우리 때문에 큰돈 쓴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제 명의로 계약한 거니까 들어가서 일단 편히 사세요. 우리 사위가 우릴 이렇게까지 속 깊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네. 그리고 장인어른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장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당 문 닫고 되는 일이 없었는데 우리 사위 덕에 이사도 하고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사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네. 그동안 저희 애들도 종종 봐주셔서 제가 감사드리죠. 손주들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자네 덕에 이사도 하는데 이사 가면 더 우리 가족도 다시 잘 살아볼게. 장모님은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눈물까지 보이며 고마워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보자 괜히 뿌듯했습니다. 처제도 드디어 허름한 집에서 탈출한다며 기뻐하는 걸 보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처갓집 식구들은 제가 계약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은 처제였어요. 사실 처제는 처음 봤을 때도 특정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항상 1년을 못 넘기고 들어가는 회사마다 그만두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새로 이사한 처갓집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간 저를 보며 처제가 신이 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형부, 이 집 진짜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처제도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네. 형부, 해주는 김에 저 용돈도 조금 주면 안 될까요?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알바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면접 시간 맞추기 어려워서요. 저한테 대뜸 용돈을 달라는 처제를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회사 들어가기만 하면 그만두는데 용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제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해.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생 구하고 있었는데 단수 넘으니까 면접 있는 날은 미리 말하면 시간 변경해 줄게. 에이, 됐어요. 아르바이트 해봐야 돈 얼마나 한다고 거기서 일을 해요? 일을 해야 돈을 벌지. 일 안 할 거면 하지 마. 어쩔 수 없네. 처제는 아르바이트로 얼마나 번다고 그런 일을 하냐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부터 큰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제는 이런 식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디에서도 일을 못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처갓집 이사도 하고 이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등잔 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내는 다시 회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에 있어도 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 다니면서 일하고 싶어. 하루 종일 애들만 보니까 지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돈이라도 드리려면 내가 번 돈으로 드리는 게 편하기도 하고. 당신이 정 그렇다면 일해야지.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아내는 저의 만류에도 회사를 나오겠다고 했고 저는 결국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생활비라도 보태고 싶다면서 일을 하겠다고 했더군요. 워낙 아내가 일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제가 말릴 수도 없었고요. 그래도 아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다시 온다니까 편할 것 같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출근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점주들과 미팅을 하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유치원 선생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했던 적이 없는데 저에게 전화를 하니 당황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어머님이 하원 시간에 안 오셔서요. 유치원에서 저희가 데리고 있긴 한데 곧 종일반 친구들도 다 집에 갈 시간인데 어머님이 연락이 안 되네요. 애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확인해보고 지금 갈게요. 애들 하원 시간인데 아내가 유치원을 안 갔던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바로 전화해봤죠. 역시나 유치원 선생님 말처럼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는 급한 마음에 일하다 말고 유치원으로 갔어요. 가보니 선생님과 저희 애들만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애들이 저를 보자 달려와서 안기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꼭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전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일찍 퇴근하는데 애들을 데리러 못 왔다는 게 황당했죠. 그래서 그날 저는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씻기고 밥을 먹인 뒤 아내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화가 났습니다. 제가 애들을 보는 내내 집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는데 제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아이들이 잠들고 밤 늦은 시간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밝은 얼굴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 지금이 대체 몇 시야? 그리고 오늘 애들 유치원 왜 안 갔어? 내가 일하다 말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아, 왜 소리를 질러? 당신이 갈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잖아. 왜 애들도 데리러 못 가고 이 시간까지 전화도 안 받았던 건데. 아우, 일이 좀 있으니까 늦었겠지. 나는 사생활도 없어? 그리고 나도 이제 일하는데 애들 하원 도우미 쓸 거야. 무슨 하원 도우미야. 당신 퇴근도 일찍 하잖아. 그리고 부부 사이에 왜 늦게 왔는지는 말해야지.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하원 도우미 쓸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데 왜 늦게 들어왔는지 부부 사이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내는 끝까지 친구들 만나다 늦었다며 대답을 회피했고 게다가 하원 도우미까지 알아보더군요. 하지만 아내가 가장 많이 변한 건 또 있었어요. 평소 첫째가 비염을 앓고 있어서
향수를 잘 안 쓰던 사람인데 향수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부터 독한 향수 냄새가 나길래 저는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당신 향수 뿌렸어? 큰애 비염 있어서 쓰면 안 되잖아. 벌써 기침하네. 같은 팀에서 일하는 직원이 선물로 줬는데 향 엄청 좋지? 애들 때문에 이런 것도 못 쓰면 억울하잖아. 무슨 말이 그래. 우리 아들이야. 향수 안 뿌린다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쓰지 마. 내가 왜 애들 때문에 이런 것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 당신 계속 그럴 거면 회사도 나오지 마. 당신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 변한 거 알아? 지금 일자리 가지고 협박하는 거야? 아, 됐어. 치사해서 안 써. 됐지? 아내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변하고 있었어요. 큰애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침을 하고 있는데 아랑곳도 하지 않고 출근하는 걸 보니까 꼭 다른 사람 같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안 통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는 애들 일이라면 가장 먼저 나서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속이 터져버릴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부부싸움을 크게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카드로 500만 원을 사용했던 거예요. 애들은 하원 도우미까지 써서 일찍 퇴근할 필요도 없던 사람인데 퇴근 일찍 하고 간 곳이 백화점이라니 믿어지시나요? 갈수록 막장으로 변해가는 아내를 보니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았죠. 이번에는 제대로 말해야겠더군요. 그래서 저녁에 아내를 앉혀두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하원 도우미 써서 일찍 퇴근할 필요도 없는데 퇴근하고 백화점을 갔어? 내가 당신 내조하면서 사는데 그 정도는 쓸 수 있잖아. 언제 내조를 했는데 나 그동안 집안일도 당신만큼 하고 살았어. 사업 자리 잡기 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때 일했던 거 지금 준다고 생각해. 그 돈을 왜 당신 마음대로 정해? 당신 계속 이럴 거면 회사 나오지 마. 저는 아내에게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말했고 아내는 크게 당황하더군요. 이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냥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것뿐인데 아내는 과민 반응을 보였어요. 크게 당황한 목소리로 아내가 말하더군요. 그럼 나 일찍 퇴근 안 하고 다른 직원들처럼 퇴근할게. 뭐? 당신 왜 계속 출근하려고 하는데? 당신 출근하면서부터 우리 매일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 내가 앞으로 전화도 잘 받고 다닐게. 그러니까 회사는 계속 나가게 해줘. 집에서 애들만 보기 싫어. 아내는 회사에 꼭 나가게 해달라며 애원했고 저는 아내가 애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은 굉장히 열심히 했던 아내라서 진짜 일이 하고 싶었던 건가 생각했죠. 그래서 결국 아내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처럼 다니기로 약속하고 출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아내가 안 오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애들까지 아내를 기다렸는데 또 전화를 안 받더군요. 게다가 그날은 아내가 친정에 일이 있다며 일찍 퇴근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장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장모님, 혹시 애들 엄마 아직 집에 있나요? 우리 딸 오늘 안 왔는데 오늘 우리 집에 온다고 했어? 네, 오늘 친정에 일 있다고 일찍 퇴근한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안 왔어. 둘째 딸 만나러 간 건가?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장모님은 황당한 목소리로 아내가 친정에 온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기라도 당한 것처럼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아내는 깜깜무소식이었죠.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또 전화를 안 받으니 화까지 났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저기 전화를 거는 저를 보며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다녀? 그리고 시애미 생일에 하나 있는 며느리가 애들만 보내고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이 사람이 요즘 바빠서 그런가 정신이 없네요. 내가 금방 알아볼게. 됐다. 그냥 우리끼리 먹어. 며느리 기다리다가 제사밥 먹겠다.
어머니는 이미 마음이 상하신 듯 그냥 밥이나 먹자며 화를 내셨습니다. 상황을 좋게 넘기고 싶어도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아버지도 기분이 언짢은 듯 말도 없이 식사만 하셨죠. 그 상황에 애들은 제 속도 모르고 장난을 치며 밥을 먹는데 저만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날 아내는 끝까지 전화 연결이 안 됐고 저는 부모님을 모셔다 드린 뒤 애들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어머니 생신날 밥 먹고 체한 채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술에 잔뜩 취한 채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아내가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화를 안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애들을 방에 들여보낸 뒤 아내를 깨웠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어디서 뭘 했길래 술을 이렇게 마셔서 취한 거야? 오늘 우리 어머니 생신이라고 내가 아침부터 말했지? 퇴근하기도 전에 말했잖아. 아, 어머님 생신은 내년에도 올 거잖아. 내년에 챙겨드린다고 해. 미쳐서 진짜? 이럴 거면 다시는 회사 나오지 마.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님 볼 면목이 없었어. 전화라도 받던지. 어디서 술 마신 건데? 같은 팀이랑 회식했다고. 나도 바깥일 하는데 빠질 수가 없잖아. 이걸 제가 이해해야 될 상황인가요? 친정에 일이 있다고 일찍 가더니 회식하다 술에 취했다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그리고 내가 장모님께 전화해 보니까 당신 오늘 친정도 안 갔다며? 그러면서 회식은 갔다고? 내가 이제 당신 못 믿겠어. 회사 나오기만 해봐. 집에서도 쫓겨날 줄 알아. 아내는 술에 취한 채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아내의 손길을 뿌리쳤어요. 저는 아내가 하는 말에 듣는 척도 안 하고 애들을 씻기고 방에서 잠을 재웠습니다. 애들을 재우고 나오니 아내는 거실에 완전히 뻗은 채로 잠이 들어 있더군요. 저러다 입이나 돌아가라 싶은 마음으로 그냥 냅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급히 퇴근하느라 못했던 업무를 하려고 집에 있던 컴퓨터를 켰어요.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컴퓨터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내 개인 메신저가 로그인 된 채로 있더군요. 그리고 눈에 익은 이름으로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온 걸 본 겁니다. 익숙하게 본 그 이름은 아내와 같은 팀에 있던 신입 직원이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신입 직원이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내일 힘들면 제가 데리러 갈까요? 뒤에서 누가 뒤통수를 때린 것처럼 멍했어요. 감히 내 회사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둘이 나눈 대화는 양도 많았어요. 저는 대화 내용을 캡처해놓고 제대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등잔 밑에서 노란한 두 사람을 처단할 계획을 세웠죠. 다음 날 술에서 깬 아내는 제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어머니께 사과드릴게.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됐어. 무슨 사과를 해? 당신 그냥 회사도 나오지 마. 왜 그래? 내가 어제는 실수였다니까. 그게 실수야? 친정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회식 가서 만취해서 들어온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데? 오늘부터 당장 나오지 마. 당신 회사 나오면 집에서도 쫓겨날 줄 알아. 아내는 끝까지 다시 잘하겠다며 말했지만 저는 듣는 척도 안 했죠. 그리고 저는 회사로 출근했는데 인사하는 신입 직원을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내가 복직할 때쯤 입사했던 것 같은데 일은 할만해요? 네, 일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제가 잘 배울 수 있었어요. 오늘부터 안 나올 텐데 혼자 해봐요. 돈 관리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긴장하고요. 아내가 안 나온다고 말하자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더군요.
저는 아내가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곧 죽어도 나오려고 했던 이유를 곱씹어 보니 분노가 치솟더군요. 그런데 이런 저를 더 화나게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처갓집 식구들이었어요. 전셋집까지 얻어주고 나니까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둔 사람들 같더군요. 시작은 처제였습니다. 제 회사까지 찾아와서 저를 찾길래 회의가 끝나자마자 가보니 뻔뻔한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형부, 오랜만이에요. 제가 그동안 애들 하원시키고 있었는데 언니가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서요. 저 용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처제는 그동안 저희 애들 하원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자 더 이상 돈을 못 받으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무리 취업난이 심하다 해도 30 초반의 여자가 일자리 없는 게 말이 되나요? 일자리가 없어도 일했던 경력은 있어야 하는데 처제는 제대로 일했던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제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처제, 그 나의 용돈이 아니라 월급을 받고 살아야 정상이지. 돈 없을 때마다 용돈 달라고 하면 평생 일은 안 할 거야?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당장 일자리가 없으니까 용돈 좀 달라는 거죠. 우리 회사에 처제보다 훨씬 어린 친구도 일하면서 월급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달라는 사람한테 내가 왜 돈을 줘? 내가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일해서 벌 생각 없으면 난 돈 절대 안 줄 거야. 내가 무슨 큰돈 달랬어요? 있다고 잘난 척이나 하는 형부한테 저도 돈 받을 생각 없어요. 처제는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사람처럼 돈만 떨어지면 절 찾아왔어요. 이런 사람한테 제가 용돈을 왜 주겠어요?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내 직원들 커피라도 사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처제만이 아니었어요. 처제가 누굴 닮아 배웠나 싶었는데 장인어른이었죠. 장인어른은 갑자기 제게 전화해서 어이없는 부탁을 하더군요. 내가 내일 모레 동창회를 나가는데 자네 차 좀 빌려줘. 내가 우리 사이가 사준 거라고 기 좀 살려줄게. 장인어른,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차 없이 다녀요? 아니, 하루 차 없다고 회사 망하나? 그놈의 차 갖고 엄청 있는 척하네. 그럼 가서 밥값만 좀 내게 카드라도 좀 줘봐. 이럴 때 사위 노릇하는 거지. 저 사위 노릇 안 할 거니까 그냥 택시 타고 가시던지 모임을 나가지 마세요. 지금 처갓집 없이 산다고 무시하나? 내가 사람을 한참 잘못 봤네. 됐어. 장인어른은 제가 안 빌려줄 것 같자 화를 내며 끊었습니다. 진짜 처갓집이 아니라 이 정도면 기생충이구나 싶더군요. 그동안 처갓집을 위해서 전셋집까지 얻어준 제가 한심했어요. 한 번 도와주니까 제대로 일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처갓집은 모두 저한테 어떻게 하면 더 뜯어낼 수 있나 궁리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이렇게만 봐도 다들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둔 사람들처럼 돈타령이죠. 장모님이라고 예외가 있었겠어요? 이렇게 말로만 처갓집을 외면해 오던 제가 드디어 다 끊어낼 기회를 잡게 됐어요. 바로 흥신소에서 아내의 외도 증거를 사진과 영상으로 보내준 거죠. 아내는 회사에서 해고된 후에도 그 신입 직원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애들 학원 보내고 그 직원이랑 점심을 처먹는 사진도 있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가보니 애들은 과자를 먹으며 거실에 있고 아내가 안방에서 무언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거실에서 과자를 먹던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우리 배고파. 엄마가 과자만 줬어. 나 소세지 구워줘. 애들 밥도 안 먹이고 과자를 주고는 안방에서 뭘 하고 있나 화가 잔뜩 난 채로 방문을 열어보았죠. 방에는 각종 쇼핑백과 옷들이 보였고 새로 산 옷을 걸쳐본 것 같더군요. 저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왔어?
이거 내 것만 산 거 아니야. 애들 옷도 샀어. 왜 화를 내? 회사도 못 나가는데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살지. 당장 내 돈으로 산 거 두고 몸뚱이만 나가. 나는 애들 내팽개치고 바람난 년 데리고 못 살아. 그리고는 제가 가져온 사진을 아내를 향해서 던졌어요. 사진 속에는 아내와 신입 직원이 밥 먹고 술 먹고 게다가 쇼핑까지 하는 사진이 있었고 아내는 사색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다 사기야. 그리고 난 괜찮다고 했는데 저 남자애가 나보고 나가서 먹자고 억지로 데려간 거야. 억지로 데려갔는데 쳐 웃으면서 밥 먹고 앉아 있었어? 입만 열면 아주 거짓말이구나 이제. 그냥 나가.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 갈라서자. 엄마 자격도 없어 당신은. 세상에 애들 두고 바람날 정도면 더 이상 엄마도 아내도 아닌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런 사람을 애들 엄마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집으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기가 막힐 소리를 하더군요. 장모님은 저에게 대단한 기회라도 주려고 온 사람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딸이 내조하면서 애들 잘 봐준 덕에 자네 회사가 이만큼 큰 거잖아.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사위 노릇할 기회 주러 왔지. 우리 전셋집 좀 있으면 계약 끝나가는 거 알지? 전셋집 계약이 끝나가는데 뭐요? 뭐긴 뭐야. 그동안 우리 딸 덕에 회사 키웠으면 우리 집 하나는 사줘야지. 내가 5억 정도 하는 집 알아봤어. 그러니까 5억만 좀 땡겨줘봐. 이런 게 사위 노릇이지. 와, 진짜 끝을 모르는 기생충 짓거리를 하는데 황당하더군요. 누가 내조를 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장모님께 5천 원짜리와 아내 외도 증거들을 던지면서 말했어요. 전셋집 계약 채울 것도 없어요. 제 명의니까 그냥 바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당신들한테 5천 원도 아까운데 마지막 정으로 5천 원 주는 거예요. 당신 딸이 내조를 했다고? 내 돈으로 바람 피면서 애들도 내팽개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5천 원이나 받아가세요. 장모님은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제가 던진 사진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자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사진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모님이 제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방금까지 자기 딸이 내조를 잘한다더니 사진을 보고는 태도를 바꾸며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얘 이럴 줄 알았어. 얘가 원래 이렇게 뒤로 호박씨를 까는 애야. 그러지 말라고 말해도 결국은 사고를 치네 쳐. 아유, 한심한 년. 나는 얘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동안 말렸는데 그래도 그동안 내가 말려서 자네가 애들 데리고 산 거야. 그래서 뭐요? 저 사람이 애도 아니고 누가 말려줘야 바람을 안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서 망정이지. 그러니까 얘는 빼고 우릴 봐서 집살도만 땡겨줘. 저는 아내가 어떻게 자기 친자식 내팽겨치고 바람 필 수 있었나 싶었는데 장모님을 쏙 빼다 닮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장모님께 말했어요. 이런 미친 집구석을 봤나? 오늘까지 그 집에 짐 다 빼요. 끝까지 자기들은 아내를 말렸다는데 소름이 다 끼치더군요. 장모님은 저한테 매달렸지만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이제 뭐 장모님도 아니죠. 욕심만 가득한 아줌마를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신입 직원을 해고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바람핀 것들이 왜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입 남직원에게 해고한다고 하니까 신입 직원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들면서 말하더군요. 제가 왜 해고를 당해요?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 내가 그럼 내 와이프랑 바람핀 불륜남을 데리고 일해야 돼? 당신 가정 파탄범이야.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게 누군데? 부당해고? 부당해고로 꼭 고소해? 나도 당신 고소했으니까. 제 말에 모든 직원들은 입을 쩍 벌리며 놀랐고 불륜남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저는 신경도 안 쓰고 빨리 책상 빼라며 관리팀 직원에게 말했고 불륜남도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진짜 진상들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을 걸었고 불륜남에게도 민사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게 있죠. 제가 아무리 집에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버티는 기생충 같은 식구들 말입니다. 저는 심부름센터와 열쇠 수리공까지 불렀어요. 그리고 집 문도 안 열고 버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뺐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 집 4명이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짐들 다 복도로 빼주세요. 심부름센터 직원들은 집 안에 있던 짐들을 전부 복도로 뺐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있을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어찌나 울며 불며 매달리던지 욕심 가득한 얼굴이었던 아줌마는 끝까지 저한테 딸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년 제대로 잡아 족칠 테니까 우린 좀 살게 해줘. 계약 기간만이라도 제발. 이 집 4명인데 왜 관련도 없는 당신들이 살아요? 당장 나가시고 딸 교육은 알아서 시키고 사세요. 딸 둘 다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짐을 모두 빼버렸어요. 돈 앞에 장사 없다지만 돈 앞에 부모 자식도 없는 줄은 몰랐네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결과는 아내가 저에게 3천만 원 위자료 지급과 매달 양육비 지급이었어요. 게다가 그 불륜남에게 걸었던 민사소송도 이겨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알터니를 뺀 것처럼 속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기생충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그 전에 살던 빌라만도 못한 집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허름했던 빌라도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았는데 쫓겨나듯 나간 집은 작은 평수의 투룸인 것 같더군요. 옛말에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물은 트는 대로 간다고 하죠. 죄 짓고는 못 산다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덕을 쌓으면 복을 받게 된다고 지금 전 아내는 경제 능력도 없이 살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 회계 못하는 친구 있겠습니까? 제 회사에서 일했던 것도 가족이니까 일했던 거지 다른 곳 가면 절대 못해요. 아내는 재취업이 어려운지 전혀 일을 못했고 그래서 양육비 보낼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도 안 보여주고 살아요. 차라리 평생 양육비 안 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돈 없어도 살만한데 괜히 몇 푼 받았다고 애들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애들도 엄마를 안 찾으니까 굳이 만나야 되나 싶더라고요. 애들 핑계로 계속 한 번만 봐달라며 전화가 오는데 저는 다 차단하고 일절 연락도 안 받습니다. 한 번은 회사로 찾아온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걔 해고했다며. 그럼 나 다시 일해도 되잖아. 나만큼 이 회사 잘 아는 사람 없어. 일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내가 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 당신 없어도 잘만 돌아가. 그동안 당신 일도 대충 해서 그거 당신 밑에 있던 직원이 다 수습하고 있거든? 무슨 더 편하기는 편해? 뜻은 밥 먹고 헛소리 할 거면 딴 데 가서 해. 그리고 한 번 더 나타나면 업무 방해로 신고할 거야. 저는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고 아내는 제가 협박하자 도망을 가더군요. 그 모습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비겁한 변명 들어봐야 귀만 아프지 않겠어요? 요즘은 회사 매출도 상승하고 아주 살만합니다. 한때 같이 살았던 사람 욕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렇게 긴 글을 통해서 하게 됐네요. 그래도 보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왜 긴 사연을 보내는지 알겠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친 것처럼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는 저는 자식들만 보고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와 달리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